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 프롤로그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 to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어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또 했습니다. 이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기사와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기사는 비긴 어게인인 줄 알고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지금까지 머릿속은 비긴 어게인으로 가득 찼어요. 네. 근데 지금 오프닝 하면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긴 어게인을 그 사이에 봤나봐요? 예, 불과 한 3일 전에 봤어요. 네, 지금 여성 관객들한테 아주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라고 하던데 어땠어요? 비긴 어게인. 그냥 뭐,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가까운 친숙한 소재를 이용해서 잘 풀어나갔고, 그래서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이 없었다면은 이 영화도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일 텐데, 음악이 있어서 더 그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서 풀어냈다. 그렇죠. 되게 매력적인 영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스도 재밌게 봤었어요? 이 종카니 감독 전작이 원스였잖아요. 예, 종카니 감독, 사실 저는 감독은 잘 모르는데, 그 같은 감독인 건 알았고, 영화 시작하면서, 종카니 감독이 원스도 만들었고, 비긴 어게인도 또 후속작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스만큼이나 비긴 어게인도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완성도가 높고, 배우들도 원스에 비해서 더 출중한 배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 영화 누구랑 봤다고요? 여자친구랑 봤습니다. 네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그 사이 여자친구 생겼어? 야, 잠깐만 멈춰봐봐.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그럼 비긴 어게인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루지 않는 영화다 보니까 그냥 이 기사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영화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정도만 꼽아주세요. 비긴 어게인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주인공 여자 키아나 나이틀리가 시련을 겪고 그 원래 되게 불알 친구 같은 네. 그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애가 이 키아나 나이틀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데리고 라이브 바 같은 데를 가요. 그래서 이제 시련의 아픔이 너무 커서 네, 그 시련의 아픔을 좀 이기게 해주려고 네.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친한 절친인 남자 친구가 키아나 나이틀리를 데리고 이제 라이브 바에 가서 거기는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곳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고 키아나 나이틀리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자 친구가 키아나 나이틀리한테 나와서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본인이 만든 곡으로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데 키아나 나이틀리가 여기 나와서 이제 음악을 본인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일반적인 관객이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그 또 다른 주인공인 그 남자 인도 배우 있죠. 인도 배우요? 인도 배우 아닌가? 누구지? 누구? 마크로폴로 말하는 거? 걔 어디 배우냐? 걔 미국 배우지. 아, 미국 배우냐? 너 지금 생긴 거. 마크로폴로? 마크로폴로. 걔 인도 배우처럼 생겼어? 네. 아닌가요? 걔 옛날 헐크도 했었어요, 헐크. 헐크 인도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아, 완전히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마크로팔로라고요? 네. 네. 그 마크로팔로가 보는 시야가 시각이 나와요. 카메라가 딱 그 시야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을 그냥 카메라가 다른 시선이라고 하고 다른 장면 씬을 다르게 보여주죠. 네. 거기에는 이제 그 마크로팔로라는 사람도 가운데 나오고 그런 식으로 씬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관객이 보는 씬이랑 그 마크로팔로가 보는 씬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마크로팔로는 뮤지션을 발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키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죠. 근데 이 마크로팔로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 음반 본인이 키운 음반 회사에서 잘리고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이 라이브 바에 왔는데 여기서 그 키라 나이틀리가 연주하는 걸 봅니다. 네. 근데 키라 나이틀리는 단지 기타만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크로팔로한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그 연주되는 것처럼? 기타 소리와 어울려서 중간중간에 다 연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아, 그게 연출 화면으로 돼요? 예, 연출로? 그럼요. 바이올린 혼자 그 키고 아, 혼자서 떠가지고? 그렇죠. 피아노도 혼자 띵띵띵띵 울리고 아, 무슨 장면인지 알겠네. 네. 건반만 눌리는. 그죠. 그런 식으로 키나 라이틀리는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는 악기들이 그거에 어울리는 음색을 내면서 그 단순한 단조로운 기타 음색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드럼도 있고 아, 말만 들어도 상상이 되네. 네. 조명 딱 받으면서. 그런 장면을 네. 마크로팔로는 보면서 아, 이 사람을 다듬으면은 정말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차저차 해서 네. 예,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네. 아무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은 내용과 다양한 스토리. 그 영화 하나에 한 두세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흥미롭게 본 모양이에요. 예, 재밌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오늘 영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어떤 중학교죠. 모모 중학교. 사랑과 기쁨이 피어나는 학교. 아, 맞아요? 아까 저기 써있더라고요. 간판에 들어오는데. 못 봤네. 사랑과 기쁨이 피어나는 학교. 모모 중학교에 나와서 저희가 녹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옛날만 해도 야간에 이렇게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나도 오늘 들어오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완전 거의 생활체육공간처럼 변해 있는 것 같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네, 지금 공원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풋살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자전거, 네. 페달 없는 자전거 타고 한 2살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키우고자 아버지가 페달 없는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는 다리 근육을.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녹음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근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네, 여기서 조명을 딱 끄고 나가라는 듯이 학교에서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두워도 계속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와 함께 다룰 영화는 두근두근 내 인생. 내 인생이란 영화입니다. 저희가 시사회에 다녀왔죠? 예, 시사회 다녀왔죠. 네, 시사회에 가서 한창 핫한 배우입니다. 송혜교 씨. 정말 핫하죠. 그냥 네.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냥 아주 그냥. 네, 무려 9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분이 지금 나오셨고, 그 다음에 강동원 씨. 멋있어요. 네, 이렇게 두 배우가 나온 두근두근 내 인생. 두 배우만 나온 게 아니죠. 아, 그렇지. 더 주연인 하는 친구가 있었죠. 네, 진짜 주연인 네. 조성목이라는 어린 아역 배우. 네, 아역 배우. 이제 진짜 그 극 중에 나이는 16살인데,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저는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 좀 작고, 그래서. 성장 발육이 느린 중학생 정도. 제가 느끼기엔. 하긴, 키레나 틸리도 가슴이 작은 성인 여자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우들이 나온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시사회로 보고 끝나고 직접 배우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죠. 네. 저는 정말 그 배우들 3명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조성목, 그 다음에 강동원, 송혜교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강동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저 옆에서 거의 강동원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저는 거의 성적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전 그래도 바로 옆에 송혜교가 있었는데. 이성애자입니다. 바로 옆에 송혜교가 있었잖아요. 왜 송혜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송혜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강동원이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그 약간 패션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네.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송혜교는 그리고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적질만 한창 했죠. 네, 다리가 짧고 어쩌고 저거. 그랬죠. 네. 아무튼 저희 두 배우도 직접 보고 와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방송이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하고 한참 좀 지나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 앞에 이제 루시나 타짜 같은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에나 올라갈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기대작 중에서 이 탈세 논란으로 인해서 이미 가장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개봉 전 평점 봤잖아요. 네이버 평점이 5점대였어요. 네, 5점대. 개봉 전 평점이 거의 악감정이 실려있다고 볼 수 있죠. 송혜교에 대한 악감정. 네, 그 어플 같은데 영화평을 봐도 거의 탈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들의 파워가 있으니까 네. 볼 사람들은 보지 않을까. 볼 사람들. 그리고 결국엔 입소문을 좀 타게 되면은 네. 3, 5 하나 둘씩 모여서 보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저희가 보고 온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더구나 최고 나은 아빠를 우리 그런 거 아주 민감하다고. 선천성 조로증은 10배 이상 노화 속도가 빠르죠. 신체 나이는 80세가 넘습니다. 사람들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아니거든. 짱가. 역시 싸가지가 없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저 여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요새 진짜 이상하다. 아빠, 엄마, 젊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아름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래요.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 자, 두근두근 내 인생은 스토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인공 강동원과 송혜교가 고등학생 시절 연애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동원은 고등학교에서 국가대표를 준비하는 태권도 선수였고, 송혜교는 가수 지망생. 네, 아이돌 가수 같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동원은 선수 생활이 순탄치 않았죠. 뭐 본인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 사고도 종종 났고, 심판한테 뒤돌려쳐기를. 아우 아주 날 끝내주는 뒤돌겨차기로 네. 심판한테 먹이려다가 교감한테 먹여요. 아, 교감한테 먹었구나. 그래서 교감을 때려 눕히고 싸대기 엄청 맞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싸대기 겁나게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동원은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화를 계곡에서 수영을 하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산속에 있는 계곡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송혜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정말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서울 상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방이에요. 이제 서울 상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넘어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듭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빠져요. 그런데 또 우연찮게 앞에 벌집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뛰기 하다가 쫓아오는 벌들을 피해서 들어간 게 강동원이 있는 그 계곡입니다. 근데 강동원이 발개 벗고 있어요. 네. 네, 그 팬티까지 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의 아름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아니에요. 아니구나. 나중에 또 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그때 첫 만남에서 안 했나? 첫 만남에서 했다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했을까? 그건 모르죠. 강동원은 발개 벗고 있었는. 바로 하긴 좀 그렇겠지. 그렇죠. 무슨 네. 개 양아치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네. 네. 그건 당신 머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은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뒤로 이 둘은 시간 날 때마다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산, 계곡 이런 쪽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다 어떻게 둘이 합쳐져서 아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아름이를 갖게 되죠. 실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름이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름이가 태어나는데 영화 언제쯤 소개해야 되나요?
지금 아름이가 태어났어요. 한 5분 아우, 야,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요. 이제 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볼게요. 한 2배속? 3배속? 안 되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아름이가 태어난 생각부터가 중요한데. 아름이가 이제 태어나서 바로 이제 화면에 등장할 때는 이제 그 극중 나이로 16살. 네. 이제 중3 나이죠. 근데 아름이는 그 나이까지 학교란 곳을 가본 적이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며 컴퓨터로 소설을 쓰는 게 취미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처음 이제 아름이가 나왔을 때 전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뒷모습만 나왔는데 약간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느낌이 살짝 났어요. 손도 네. 약간 그 검버섯이 피어 있고. 영화 초반부터 아름이를 보여줄 때는 얼굴도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네, 않고 그럼요. 계속 뒷모습과 손 정도로만 보여주죠. 그리고 얼굴도 의도적으로 많이 가리는 게 비닐을 계속 씌워놓고, 네. 집 안에서도 비닐을 씌워놓고, 예, 뒷모습 모니터만 우리한테 보여줘요. 찍을 때 애매하게 그 의자 뒤편에 가리거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거에 가리거나 해서 아름이 얼굴을 보여준 걸 계속 꺼리죠. 영화 한 15분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서 아름이가 중간중간 자기 목소리로 독백하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스토리를 조금씩 풀어놓으면서 네.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아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모습이 나오면은 거의 한 80대 노인의 얼굴이에요. 얼굴에 주름, 깊은 주름이 다 새겨져 있고, 팔에는 다 검버섯이 펴 있고. 아 근데 요즘에 기술 진짜 좋더라. 진짜 저는 분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쵸. 전혀 이 어린아이가 분장했다고 안 느껴질 만큼 정말 자연스러워서 그 이중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진짜 실제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될 텐데, 네. 분장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턱이 처진 느낌을 완벽하게 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걸 어떻게 했을까? 얼굴에 그 페인 자국이랑 그런 거는 분장을 해서 네. 어떻게 가능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턱 부분은 진짜 분장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딱 가까이서 찍어주잖아요. 자기네들도 잘한 거 아는지. 진짜 가까이서 찍어요. 진짜 할아버지들 피부처럼 잘 네.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아름이가 겉모습이 노안인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병명은 조로증이죠. 네, 조로증. 네, 조로증.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해하면 영화 안 속에서 됩니다. 한번 등장하는데, 네. 그 아줌마 진짜 웃기더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줌마. 이 영화가 약간 개신교 신자분들은 좀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그쪽 특정 종교에 대해. 조로 악마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나? 사탄은 조로 물러나라. 사탄은 조로 물러나라. 그 장면에서 정말 빡 터졌어요. 네. 하여간 근데 평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 종교의 일부 그런 분들이. 그쵸. 특정 종교의 일부 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던 분들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합니다. 그걸 좀 의도해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아무튼 졸업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주인공이죠. 그런 주인공이 이제 부모님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PD예요. 네. 방송국 PD인데 약간 불우이웃 돕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사랑의 리퀘스트는 아니죠. 그런 거 사랑을 아니야? 이어주는 거고, 사랑의 리퀘스트. 행복은 사랑을 싣고 같은. 행복을 사랑을 싣고가 사랑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의 리퀘스트가 착한 걸까? 사랑의 리퀘스트는, 그런가? 아닌가? 사랑의 리퀘스트가 봉사활동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면 오른쪽에 막 돈 올라가는 거. 네. ARS. 그러니까 보내주면 어떤 이 1,000원씩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 다큐처럼 이 사람의 하루 이틀의 일상을 찍어서 그 힘든 그 일상을 방송에 보여주고 그 약간의 성금을 모으는 그런 방송을 이 PD가 제안을 하고 네. 이게 대박을 칩니다. 네, 정말 역대 3위 시청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역대 거의 1, 2위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름이한테 많은 후원금이 모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아빠는 강동원은 택시 기사를 했고 송혜교는 크린토피아 같은 데에서 크린토피아가 뭐예요? 세탁 맞네. 업체입니다. 네네. 거기서 그 약간 대형 세탁 업체인데 거기서 송혜교는 약간 다림질하고 네. 막 스팀하고 막 그런 업무를 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3D 업종에 일하는 부모 밑에서 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극복하기 힘든 병을 가진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 TV로 방영되니까 엄청난 히트를 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모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타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메일로 악플도 많이 보내고 근데 그 악플 진짜 끔찍하더라. 정말 중간에 한번 보여주잖아요. 짧게. 한 3-4개 정도 보여주는데 네. 내가 너라면 안 태어났겠다 악마 아주 그냥 진짜 상처받을 수 있는 큰 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욕들을 거기다 해놓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서아라는 캐릭터가 여기서 이름도 나옵니다. 예뻐요, 서아. 네. 이서아였나? 네. 예, 그런 캐릭터가 이메일로 되게 따뜻한 글귀로 아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네, 나도 아픈 사람이라 너의 고통을 아는데 우리가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하면서 1분도 영혼의 시간인 것 같은 그런 걸 나도 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죠. 자기도 그쵸. 시한부라고. 그 공감하는 듯한. 네. 그래서 이제 아름이는 지금껏 친구를 그렇게 사귀어본 적도 없고 특히 이성 친구는 더욱이 없었을 텐데 이 서아라는 애는 이성 친구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이 막바지 인생에 작은 빛이 네.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아름이도 그래서 빠르게 빠져듭니다. 이 좀 망설이긴 하지만 고민 끝에 이제 서아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다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데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를 그 PD가 캐치를 해요. 네. PD가 캐치를 해서 아름이를 살살 꼬셔서 그 서아의 정보를 조금 얻어갑니다. 왜냐면은 다음 방송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PD는 의도적으로 그 서아의 그걸 알아내서 사실 둘을 엮어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도 이미 그 PD는 얘기를 하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름이에게 얘기를 하고 아름이는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진행될 수가 없었죠. 가장 큰 반전이죠. 반전의 계기인데 서아가 사실은 조작된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어떤 작가에 의해서 작가 지망생이죠. 작가도 아니고. 작가 지망생. 네, 그 작가 지망생에 의해 조작된 인물인 서아에 의해서 이 아름이만 괜히 진짜 친구가 보낸 줄 알고 괜히 마음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진짜 사실을 마음을 알고,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야. 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흘러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40회차까지 현재 방송이 나온 상태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사실 한 3, 4회 정도로 이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영화 소개해주신 분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소비를 하셨어요. 제가 스토리를 줄일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해주세요. 네, 근데 뭐 크게 지루하진 않고 이 영화 자체가 설명할 부분이 좀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름이가 생겼는지. 그쵸. 이 영화 속에서는 아름이가 쓰고 있는 소설 그 코스모스라는 제목의 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라는 제목의 그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 영화 속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네, 속의 작은 소설. 스토리. 네, 그 작은 스토리가 액자식 그 스토리가 영화를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기능을 합니다. 그 기억나세요? 처음에 강동원의 캐릭터와 송혜교의 캐릭터. 그죠. 둘 다 약간 청방지축. 네, 헤어스타일도 독특하잖아요, 강동원. 강동원. 네. 아빠 어디가의 김민율? 눈썹 위로만 이렇게 일자로 거의 잘라놓은 느낌? 네, 레고머리. 네, 레고머리. 레고머리를 딱 씌워놓은 그 강동원의 캐릭터 그래도 잘생겼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송혜교는 여전히 이쁘고 고등학생 역할로 나왔는데 크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 30대 중반인 배우 두 명이서 고등학생을 나이를 2분의 1 했는데 큰 어색함이 없게. 저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아, 그랬어요? 아주 크게 느끼진 않았고요. 그냥 애교스럽게 볼 수 있을 법한. 봐줄만 하네. 네,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쾌한 분위기. 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영화 전체를 설명해보자면 약간 신파에 가까운 시한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결국은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류의 드라마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지나친 신파다, 감정에 쏠린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영화가 탄탄한 스토리를 되게 담담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이끌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가 자체가 원작이 소설이라고 하는데 김혜란 씨의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탄탄한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담담하게 연출하는 게 오히려 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계속 이끌고 가는 힘은 주인공인 아름이의 독백입니다. 아름이가 계속 소설을 쓰면서 혹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중간중간 계속 네. 그 작은 스토리를 조금씩 풀어내요. 네. 이야기 보따리인가? 부모님의 이야기도 풀어내고 또 자신의 이야기도 풀어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레이션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는 게 조성목이라는 배우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아, 그죠. 그 어린 나이에 낼 수 없는 목소리 같아요. 네, 어린 나이인데 목소리가 거의 라디오 진행자야. 아, 여기 무슨 오토바이가 이렇게 세게 지나가나? 지난번 녹음할 때도 포르쉐 한 대가 지나가서 녹음 상태를 상당히 저질러 만들었었는데, 네, 아무튼 조성목이라는 아이의 목소리, 그 배우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나레이션 자체가 관객들한테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아버지 강동원 씨, 강동원, 그리고, 송혜교, 그리고 조성목이, 조성목, 아름이, 그리고 세 명이 주요 인물이죠. 그리고 주변 인물로는 짱가 있습니다. 짱가. 옆집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옆집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들도 할아버지예요. 네. 왜냐면 백일섭 씨가 연기하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거의 한 65살, 70세 돼 보이는 네. 할아버지 역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위에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를 네. 모시고 사는 그 짱가와 사실상 친구 관계죠. 예, 그 아름이와 짱가는 네, 어떻게 보면 유대가 있는, 함께 늙어가는. 네. 아름이는 요크루트를 마시고 짱가는 소주를 마시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의 같이 늙어가는 친구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 이성민 씨가 출연했습니다. 아, 그 배우 이름이 이성민이구나. 네, 지금 방황하는 칼날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군도 밀란의 시대에도 나왔었고, 그 이성민 씨가 출연했습니다. 뭐 이렇게 5명의 인물들이 주요 인물이고요. PD가 나오잖아요. PD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그래요? 치고 넘어가고. 의사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지금 여러분은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리고 그 장면 괜찮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서아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이메일. 그 이메일 오고 가고 그런 연출이 좀 세련되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땠어요? 일단은 저도 그 서아가 진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픈 여자애. 서아가 아픈 여자애. 네, 원래 거기서 아픈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긴 연출 자체가 정말 매끄럽게 돼가지고 네, 참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네, 정말 이 아름이라는 아이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 같이 함께하면서 되게 슬프게 가겠구나 이런 구도로 흘러갈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그 서아라는 아이 자체가 가상의 인물이었고 네, 그 어떤 작가 지망생인데 거의 인간 쓰레기 같은 네, 문단에 오르고 싶어하는. 하지만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말을 하는 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했는데 결국에는 그 PD 이걸로 또 하나 뭐 엮어보려고 했던 PD 덕분에 이 서아가 가상의 캐릭터라는 거를 알게 됐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송혜교가 이 PD와 대화하는 걸 들어요. 네, 몰래 엿듣고 몰래는 아니죠. 우연히 듣게 되고 자다가 이렇게 깨서 맞나? 그냥 벽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름이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벽에 기대서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부터는 이 아름이의 반항이 시작되는 지점인 걸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장면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서아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장면이었죠. 네. 이 영화를 사실 보시면은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38회차 방송으로 다뤘던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랑 매우 유사합니다.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저는 못 봤어요. 유명한데 네. 그냥 딱히 보기 싫어서 안 봤거든요. 그 영화랑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예. 좀 아픈 얘기는 사실 별로 안 듣고 싶어서. 네. 그 영화랑 구성이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애가, 그러니까 두 아이죠. 둘 다 청소년이고, 나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쪽이 17이고 이쪽이 16이니까,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근데 몸집 크기는 상당히 다르죠. 그쪽은 성인 배우 느낌이고, 이쪽은 아역 배우 느낌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가 둘 다 나오고. 시한부예요? 네, 둘 다 시한부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알게 되고 시한부끼리 그러면서 거의 죽음을 함께 가면서 되게 심파적으로 흐를 것 같다가 중간에 큰 반전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만약에 그 서아라는 아이랑 연락이 되면은 비슷하게 안녕 헤이즐과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모님의 슬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사실 영화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거의 범죄 드라마처럼 거의 바뀌잖아요 중간에. 네, 악당 한 명 나오고. 네, 그래서 강동원이 쫓아가죠. 근데 그 악당도 되게 불쌍한 악당이라서. 네, 가서 강동원이 몇 대 치는데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다리 불구에다가. 네. 불군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깁스를 했는데. 뭘 차고 있었죠. 네, 차고 있었는데 참
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였어요. 왜냐면 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다리만 멀쩡했어도 작가 안 했을 거라고, 멀쩡히 일을 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불구였고, 그런 걸 보고 강동원이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몇 대 때리지 못하죠. 벽만 치죠. 아, 손 진짜 아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이, 그러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술을 마셔요. 그죠? 네, 같이 이제 형 동생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소주를 까면서 뭐 우리 아름이가 뭐 어쩌네. 글을 잘 쓰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지갑에서 꺼내서. 네, 너보다 훨씬 낫다고. 이게 시라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아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잖아요. 눈을 실명하게 되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눈 쪽으로 가는 시신경 혈맥이 막혀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찾아간 아버지가, 네, 앞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네, 그렇게 실명을 하게 된 이후에 화가 나서 찾아가는데 그냥 술잔을 기울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라는 시를 꺼내서 읽어주고 갑자기 필을 받은 거죠. 취중에.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시골 부산까지 내려가죠. 그게 이어지는구나, 맞다.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했어. 생각해봐,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두 번의 음주운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 참 강동원은 음주운전도 잘하나 봐요.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나요? 부산까지 가는 거랑? 아름이랑 엄마 송혜교랑 강동원이 여의도공원 같은 데서 네. 맥주 한 캔, 두 캔 이렇게 그렇죠.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음주운전이 총 3번 나오네요. 아, 그래요? 하나 더 나오네. 지금 말한 그 장면이라, 왜냐면 부산까지 가서 다시 오거든요. 아, 그래? 술 안 깬 채로. 왜냐면 여기서 소주를 좀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소주병 놓여진 걸로 봤을 그 작가 그 지망생이랑 소주를 같이 각일병씩은 최소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상황에서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음주운전을 총 3번 하는데, 아, 이 영화가 그러고 보니까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영화인가? 송혜교 씨의 탈세 논란도 있었는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3번이나 나오는, 그것도 약간 조장하는 느낌으로 예쁘게 하잖아요, 음주운전을. 그럼요. 네, 강동원이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 기억에 지금 남는 장면이, 그 강동원이랑 아버지랑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아한테 마지막 메일이 왔다고 강동원이 속이죠, 아름이를. 서아한테 메일이 왔다라고 하는 걸 동심을 지켜주려는 아버지의 설정이죠. 그쵸. 근데 사실 아버지가 수가 상당히 얕습니다, 영화 내내. 그러니까 엄마인 송혜교는 매우 똑똑한데, 그리고 아름이도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좀 둔하고 바보 같은 네, 설정으로. 바보 같은 캐릭터, 약간 천진난만한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아름이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끝까지 아버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름이의 그 동심을 지켜주고자 자신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서아의 이메일을 자신이 만들어서 대신 읽어줍니다. 실명한 아름이. 그것도 어디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네. 즉흥적으로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름이는 작가 재미있는 글도 잘 쓰는데 멍청한 아버지가 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름이가 정말 잘 받아치잖아요. 그걸 알고 있죠. 이걸 읽어주는 게 자기는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아빠가 자기한테 뻥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아름이가 네. 답장을 그 자리에서 쓰는 그 내용은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아니지, 그 전에 아름이가 먼저 그렇게 말해요. 아빠한테. 아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너무 맞다. 감동적이에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요. 아빠가 즉흥적으로 읽었는데. 근데 아빠가 당황하죠. 네. 몇 마디 하다가 나갑니다. 네, 잠깐만 누구 전화 왔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걸 애써서 써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그 서아가 보낸 편지를 써와서 이걸 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아름이가 됐다고. 네, 내가 답장을 써야겠다고 하면서 그 답장을 읽어주는데, 그 답장이 서아에게 보낸 답장이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 아버지한테 들으라고 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강동원 씨 거기서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강동원. 아, 저 거기서 강동원 연기가 정말 늘었구나, 좋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했는데, 강동원 씨가 요즘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물오른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먹는 네, 그 연기가, 비슷했던 연기가 발리에서 생긴 일이었나? 거기서 조인성 씨가 주먹 먹는 연기. 주먹 먹는 연기 거의 진짜. 먹었거든요. 반을 먹었어요, 반을. 아, 여기서 우리 강동원도 뭐 먹었어야 되는데. 강동원 주먹이 얼굴보다 크더라고.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조인성은 저 주먹을 먹었거든? 근데 강동원은 먹질 못하더라고. 주먹이 커서. 하여간 비슷하게 그 눈물을 먹는 연기가 있었는데, 아, 좀 그 장면에 저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장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장면이 사실상 영화의 가장 감정선이 올라가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 장면 이전에 또 좋은 장면이 하나 더 있었죠. 아름이가 실명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아름이가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네. 한 3시 40분 되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리면서 네. 아버지는 이제 택시 운전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밥벌이를 해서 아름이 병원비도 내야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김없이 그 강동원은 그 침대에서 자다가, 아름이 침대에서 자다가, 병원 침대에서 자다가 알람이 울려서 가려고 하는데 아름이가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요. 네. 별이 보고 싶다고. 사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이걸 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별을 보러 어떤 하늘공원 같은 데 가죠. 네, 뭐 아무튼 잔디가 막 깔려 있는 데 갔어요. 네, 하늘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같이 별을 보면서 떨어지는 유성 같은 걸, 별똥별 같은 걸 보면서 소원도 빌고 막 이러죠. 네, 소원도 빌고. 네,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딱 이제 진짜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고 강동원이랑 그 아름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아름이 눈이 안 보여요. 이제. 네, 더 이상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잖아요. 사실 그 순간이.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보고 싶은 별똥별을 보러 와서 별똥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몇 개의 별똥별 한 2개인가 3개쯤 봤을 때 눈이 깜빡거리더니 이제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 나레이션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별과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 그 장면이 진짜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걸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그 공원에 딱 올라갈 때도 기억나세요? 아름이가 막 달리잖아요. 네, 달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운다고. 네. 마치 그 시퀀스 마지막에 자기의 눈이 안 보이게 될 걸 알기라도 하는 양 너무 좋아서 운다고. 그러니까 강동원이 막 따라가면서 왜 그래 아름아, 넘어져 하면서 쫓아가는데 아름이가 거기서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런다고. 놀라서 아빠가 오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는 거라고. 이 모든 게 좋다고. 뭐가 좋냐고 물으니까 다 좋다고. 이 모든 게 좋다고. 이 하나하나가 다 좋다고. 아니 저는 사실 그거 좀 이해 안 됐는데. 이해 안 됐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 이해된 거야? 나는 걔가 그냥 서아 때문에 슬퍼서 우는데 아빠한테 뻥까치는 줄 알았어요. 변명하는 거를 아니 알았어요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장면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장면 전에 뭐가 나오냐면 병원에서 그 이성민 씨가, 의사가 와가지고 송혜교 씨한테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아름이가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름이가 대놓고 말을 하죠. 제 앞에서 얼마 남았냐고 답을 해달라고. 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 이후에 되니까. 자신이 이제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장면으로 보건데,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신한테 1달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1달 정도로 보고 있다고. 길어야 2달, 네. 짧으면 1달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아름이가 나가자고 한 거였고, 나가서 아버지랑 이렇게 나오려서 별똥별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는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울컥했을 때가 언제예요? 울컥했을 때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약간 관객들의 감정을 움직이려는 영화잖아요. 감정을 흔드는 영화다 보니까 가장 울컥했을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말했던 주먹 먹을 때? 주먹은 안 먹었고. 네. 먹지 못했죠. 네. 그 강동원이 그 눈물을 먹을 때. 네. 네. 그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그 슬픔이 참 크게 전달되더라고요. 딱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두고 우는 거죠.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그런 장면이, 클래식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조승우 씨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죠. 어떤 카페에서 미리 가서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손예진 씨를 만나요. 자기가 눈이 안 먼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속아요, 손예진이. 근데 전날 연습했을 때랑 뭔가 다르게 가 있는 거예요, 물건 하나가. 근데 조승우는 그걸 설정상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대사를 쳤거든요. 근데 전날 연습했을 땐 분명히 그 물건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음날 손예진하고 이제 실전을 하는데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예진이 알아차리죠.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거를 손동작을 하면서 알게 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죠. 아이한테 알리지 못하고 좀 더 그 장면이 설정상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런 설정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슬픔을 이 아이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리면 아이도 슬퍼하고. 그리고 아이 역시도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슬픈데 아버지한테 그거를 전해주기 싫어서
최대한 담담하게 편지를 읽어주거든요. 자기의 답장을. 그런 장면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참 아이가 어린데 너무 성숙해요. 네, 아이가 정말 성숙하게 나오죠. 아, 이 영화 캐스팅은 어땠어요? 그 송혜교 씨랑 강동원의 캐스팅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외모 일단. 정말 힘든 아니, 환경에 놓여 있는 부모님인데. 송혜교랑 그 강동원이 일단 비현실적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아름이가 중간중간 상상을 해요. 본인이 정상이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서하 역을 하는 그 가상 캐릭터 서하 역을 하는 여자 배우 여자 있고. 배우와 그리고 아름이가 만약에 정상적인 성장을 했더라면은 그대로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의 네. 그런 배우가 나오는데 둘도 그냥 모델들 그러니까 네. 어린 모델 아, 눈이 안 오네요? 모르죠. 근데 모델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모델급의 외모와 그 스펙을 가진 것 같다고요. 이 기사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구나. 잘생기지 않았나요?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는 완전 예쁘던데? 어린데? 이게 바로 이 기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송 배우가 그 다리가 짧아서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내가 누군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 배우가 다리가 좀 길고 늘씬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네. 아니 난 송혜교도 기억을 해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송혜교를 기억 아니 못하나? 근데 강동원이랑 무대 인사를 나서 완전 뒷담화했잖아요. 그거는 못 쓰겠다고 다리 짧다 저거 봐라. 내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 거지. 왜 그러나요? 아무튼 저도 그 장면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기사가 얘기를 해서 까먹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영화 속에서 그 아름이가 슬프죠. 서아랑 자기 또래들이 즐기는 걸 자기는 그렇게 놀지 못하고 그걸 상상을 사랑도 해요. 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 중간에 내가 가장 촬영할 때 그러잖아요.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 내가 몸이 멀쩡했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건 학교에 가는 거다. 학교에 가보고 싶다. 학교라는 공간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학교에 안 가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정상적인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인데 자신이 계속 죽어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상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그 모습이 딱 그게 자기로 네.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정말 초록색 숲이잖아요. 형광 초록색 숲으로 느껴지는. 네, 밝은 아주 네, 햇살이 밝은 완전 초록색에 들어오는. 햇살이 비치는 그런 숲인데 그 공간에서 그 잔디밭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다이빙을 하러 가서 다이빙을 하죠. 네, 다이빙 아빠처럼 다이빙도 네.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 그 장면에서 영화 시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페인 영화인데 혹시 아세요? 그것도 모릅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역시 치매를 앓고 있거든요. 여자가 치매를 앓는구나. 남자가 하반신마비예요. 하반신마비가 아니라 목 아래로 다 마비야. 목 아래로 다 마비라서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목 아래로 다 마비이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락사를 시키는가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신부가 찾아와서 생명은 소중한 거라서 너한테는 네 목숨을 뺏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뺏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인데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인 이 남자 배우가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 아래로 다 마비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딱 일어났더니 몸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서 창가로 간 다음에 창문을 딱 열어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몸을 딱 던지죠.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날아가서 저 밑에 숲 같은 거를 막 헤치고 막 날아가요. 몸이 슈퍼맨처럼. 쭉 날아가서 이곳 저곳 막 멋진 풍경들을 쫙 보면서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해변으로 가죠. 근데 그 해변 아래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러 왔다가 잠깐 해변에 산책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산책을 못하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그 여자 옆으로 내려앉더니 같이 백사장을 걷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날 만큼 정말 상상하는 장면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 불구가 된 그 주인공이 사실 다이빙하다가 못 꺾여서 불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생각이 났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 하늘을 나는 그 상상을 했던 그 장면과 같은 정도의 임팩트를 전 받았었습니다. 저는 뭐 그 영화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영화만 봤을 때 이 영화 봤을 때 그 장면들은 네. 몇 번 나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이 친구 아름이라는 친구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사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간 슬픈 이야기잖아요. 자체가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슬픈 얘기죠. 그리고 이미 처음 상태 자체도 외모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조로증을 앓고 있어서 네. 할아버지고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나중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애들한테 끌려가서 처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데 영화 자체의 톤은 절대 우울하지가 않아요. 피아노 소리도 계속 밝고 경쾌하게 나오고 중간중간 계속 이제 재밌는 요소들을 네. 끼워 넣고 그런 느낌은 어땠어요? 전체적인 톤은? 밝게 잘 끌어갔는데 그 밝은 와중에서도 슬픔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성을 되게 잘한 것 같고 일단은 그 강동원이라는 캐릭터가 네. 강동원이 그 캐릭터 남자 주인공 아버지 캐릭터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단 그 코믹스러우면서도 그 깊은 마음이 사실 깊죠. 근데 네. 단지 좀 엄마처럼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누구보다 아름이 사랑하고 그렇죠. 예. 좋은 아빠예요, 진짜. 거기서 이제 송혜교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나쁜 점은 착하다라는 게 너무 착해서 나쁘다라고 했나? 아무튼 네. 단점은 너무 착한 거라고 했어요. 장점도 착하고 단점도 너무 착하고. 아름이 소설 속에서 송혜교 씨가 남편이 될 그 강동원 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어느 날 노트에 썼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때 장점은 키가 크다. 아, 키가 크다. 그리고 착하다. 착하다. 근데 단점은 너무 키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착하다. 이거였다고 나오는데 진짜 강동원 씨 캐릭터가 이 영화 전체의 그 유머를 부여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연출이 상당히 톤이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연출이 기교가 좋거나 막 화려하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막 끌어간다거나 임팩트 있게 클라이맥스를 쫙 올라가는 기법이 훌륭했다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탄탄했던 원작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한 채로 잔잔하게 원칙에 충실하게 연출을 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탄탄한 원작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슬픈 이야기니까 관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슬프게만 몰아가면은 네, 약간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으니까. 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해봤고 영화 속에 카메오 배우들 많이 출연하잖아요. 카메오라고 하기보단 조연 배우들. 조연 배우. 그 짱가를 짱가부터 비롯해서 시작해서. 네, 짱가가 정말 매력있게 나오죠. 네. 짱가를 비롯해서 김갑수 씨도 나오고 몇몇 이성민 씨도 나오고 조연 배우들의 역할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었던 짱가. 이 짱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짱가는 정말 캐릭터 잘 살렸고 그 아름이의 좋은 친구로서 잘 나왔는데 정말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어린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동네 어르신. 그러니까 되게 마음 깊은 분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이러면서 아름이를 챙겨주고 네. 아름이의 말생대해주고 사실 아름이는 외톨이에요. 엄마 아빠 말고는 친구가 없는데 유일한 친구가 이제 짱가인 거죠.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그럴 때는 짱가랑 같이 보내고. 저는 사실 백일섭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화면에 나왔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꽃보다 할배? 거기서 워낙 저한테는 안 좋은 이미지였고 그다음에 처음에 대사 소화하실 때 발음이 좀 부정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연기가 과연 잘 될까 싶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역시 베테랑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발음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짱가의 캐릭터가 독특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둘이 친구잖아요. 친구죠. 근데 아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성숙한 아이예요. 예, 많이 성숙해요. 근데 짱가는 나이는 많지만 항상 애 같은 구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촬영이 올 때 자신의 커트 하나하나 다 찍어가는데 왜 자기는 10분도 안 나오냐. 10분이 아니라 20초도 안 나왔다고 20초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죠. 했어요? 그러고 PD 새끼 이러더니 다음날 또 PD한테 또 어디 촬영할 때는 또 맨날 찾아가지고 옷 쫙 빼입고 예, 모자도 이쁘게 입고 티나게. 네, 진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가득 보여요. 그리고 방송할 때도 얘기해요. NG가 나니까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허술한 구석이 있어서 정말 이 둘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짱가가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 하나를 해주잖아요. 이 우정을 살리는 게 소주 한 잔을 사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름이가 네.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랬죠. 죽기 전에 한번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짱가가 에이씨 어린 놈이 못하는 말이 없다고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가면서 나중에 결국엔 한 잔 사다 주죠. 한 잔 사다 주죠. 조금씩 마셔라 하면서 같이 대작을 하는데 대작이라기보다 그냥 한 잔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잔 조금 먹고 나는 많이 마셔도 대작은 대작이죠. 근데 그죠? 이 자체가 영화에서 작은 소소한 드라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물들이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영화를 하나에 집중하게 마련이잖아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엄마 아빠의 멜로 이야기,
혹은 서아와의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 조연 캐릭터가 사그라들게 마련인데 이 짱가의 캐릭터는 중간중간 예, 계속 잘 역할을 살아났어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상적으로 연출을 했다. 그리고 원작이 좋아서겠지만 배우들 하나하나가 그 모습을 또 잘 살려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 짱가의 스토리도 있어요, 사실. 짱가는 그렇죠. 치매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마지막에 짱가는 그 소주를 그 아르미한테 사다 주고 그런 인사말 하면서 가요. 이제 자기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네.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 거의 독거노인이랑 다름없어요. 네.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독거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깜빡깜빡 요즘 한다면서 네. 글로 간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니었나 오. 생각을 합니다.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네. 제일 아쉬웠던 장면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미가 마지막 소원으로 보신각에서 타종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보신각을 향해서 달려가죠.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근데 가는데 차가 막혀요. 많이 막혀요. 네, 당연히 그래서- 막히겠죠. 당연히 막히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은 보신각 타종이 저 멀리서 가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아르미가 나중에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던 소설이지만 그 선물로 주지 못하고 자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새해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영화 전체를 이끌고 온 그 소설을 읽어줍니다. 읽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실명했기 때문에. 근데 송혜교 씨가 이제 그걸 읽어주면서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그 택시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쯤에 아르미가 숨을 거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진행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영화를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들었어요. 약간 영화가 마지막이 조금은 심파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너무 울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송혜교 씨가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송혜교 씨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연기를 아주 잘하는 느낌도 아니라서 그저 그냥 강동원 씨 오열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묻혀가는 느낌은 사실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끌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미와 강동원 씨 사이에서 네.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죠.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도 약했고 캐릭터가 일단 약했어요. 캐릭터가 약한 게 그 강동원 씨는 약간 덜 떨어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천진난만한 역할을 제대로 살려줬다면 아르미는 좀 조숙한 아이의 세심한 아이의 그런 사려 깊은 모습들을 살려줬다면 송혜교 씨는 그냥 엄마예요. 애를 생각하는 엄마. 그 근데 이상이 없어. 설정 자체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바이 공주라고 하잖아요. 네. 좀 놀았었고 뭐 했었고 아이돌을 꿈꿨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마지막 장면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력들이 사실 그 스토리가 그 후반부에 전개되면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 강동원은 중간에 막 태권도 싸움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조금씩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참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로 송혜교 네. 같은 캐릭터는 그렇게 캐릭터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두근두근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제목이 항상 헷갈려. 이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두근두근 막 내 여름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두근두근 내 사랑, 두근두근 내 여름 막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이 돼가지고 두근두근 내 인생이 입에 안 감기네요. 차라리 제목을 두근두근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괜찮잖아요? 심장박동. 네, 좀 두근두근 내 인생 제목도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좋은 배우, 못쓸 배우 뽑는 시간으로 가죠. 이 기사는 좋은 배우 누구였나요? 좋은 배우는 일단은 저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강동원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르미가 정말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성모. 조성목이라는 그 아역 배우한테 네. 그 좋은 배우라는 걸 주고 싶네요. 네, 마지막에 밖에 비가 온다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우리한테 그랬죠. 맞아요. 그 무대 인사 올라와서 네. 참 말하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로 말을 하는 걸 보면 덩치는 초등학생 같은데 말하는 걸 봐서 중학생 이상이다 자꾸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좀 조숙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랬고 목소리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도 역시 조성목 군을 뽑고 싶습니다. 배 연기도 정말 좋았고 그 나레이션 하나하나가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끌어올 수 있지 않았나.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몹쓸 배우 뽑아볼까요? 몹쓸 배우는 그 비중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살리지 못한 송혜교가 좀 아쉽지 않았나.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죠, 뭐. 네. 다리가 짧아서는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영화상에서는 다리 길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무대에서 왔을 때만. 전치샷을 웬만하면 안 잡아요. 송혜교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네, 저의 아쉬웠던 배우는 송혜교 씨 친구로 나오는 PD PD? 있습니다. 그 PD가 사실 영화에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되게 나쁜 놈인 것처럼 나와요. 네. 하지만 나쁜 놈인 것처럼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안 나오죠. 사실은 자기의 승진이나 일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약간 자기 캐릭터도 못 잡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중에 비해서 캐릭터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 짱가보다도 더 비중 있는 캐릭터일 수 있는데. 네, 짱가만큼 살리지 못해서 좀 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PD의 캐릭터가 가장 별로여서 그 배우를 꼽겠습니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이 기사는 이 영화 추천 비추천 보말 중에 뭘 선택하실까요? 저는 추천.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송탈세 때문에 뭐 안 보시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건 탈세는 탈세고 일단 아름군이 거의 데뷔작인 것 같은데 네. 미뤄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일단 영화 자체 만듦새도 좋고 또 우리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게 좀 퍽퍽한데 이런 영화 보면서 좀 감동도 느끼고 나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런 사람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냥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영화 감독님이 그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이후로 제대로 된 영화를 그래도 찍어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다세포소녀 등등의 뭐 암흑기를 많이 고치고 계신 분인데 오랜만에 그래도 영화다운 영화를 찍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꽤 볼만한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영화가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다소 아쉬워서 너무 자극하는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영화의 그 경쾌하고 간간히 슬프면서도 웃음도 터지고 하는 톤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결말 때문에 저는 보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부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진지하게 깊이 있는 슬픔을 전해주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송혜교 씨의 그런 좋지 않은 의혹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거의 탈세에 가까운 거니까. 100%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이제 변명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의혹 정도로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이 영화의 흥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주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조성목 군이나 강동원 씨, 백일섭 씨, 뭐 이성민 씨 이런 배우들의 연기가 그냥 묻히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기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총평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밖이라서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녹음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열악했죠. 장소도 한번 옮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중 녹음인데 정말 친구 덕에 이렇게 녹음도 하게 되고 영화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한번 보고 그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소재가 안 나오면은 딱히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 녹음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니까 좀 더 이 영화를 제대로 느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방송도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한번 제가 영화를 생각하게 되면서 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한 게 되지 않았나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가슴 좀 아리게 뭐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사 소감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
capture me. 여러분들한테 올 가을에 정말 가슴 따뜻하면서도 뭉클하고 정말 유쾌한 영화 한 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같이 정말 영화 열심히 만들었고요. 억지 울음 울리지 않는 그런 정말 가슴 따뜻한 영화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 영화 정말 같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네. 잘 요즘에 잘 웃지도 못하고 있는 그 송혜교 씨 네. 정말 다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영화 만들었는데 혼자 요즘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격려의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송혜교 씨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강동원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큽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저희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한아름 역을 맡은 조성목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올해 5월에 그 촬영을 끝마쳤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두 분께서 아주 저를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행복이 관객분들께도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 영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밖에 비가 좀 오니까 가시는 길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돌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